손자의 결혼식은 쉰 개의 테이블이 차려져 명절처럼 떠들썩했지만 나는 며느리에 의해 몰래 베란다에 갇혔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어왔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 한 그릇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아마 당신은 내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참아냈는지 물을지도 모른다. 나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모른다. 그저 3번의 쌀은 내게 떠넘기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저 3번의 싸늘한 비웃음을 흘린 뒤 은행 카드 하나를 완전히 동결시켰을 뿐이었다. 더 이상 내가 그들의 놀림감이 될 수는 없었다. 내 이름은 김기란, 올해 75세이다. 오늘은 내 손자 이민준의 결혼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할머니인 나는 당연히 미리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다. 작년에 할인할 때 산 베이지색 모지 코트에 아내는 짙은 남색 스웨터를 받쳐 입었다. 특별히 튀지는 않지만 격식은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구두는 깨끗하게 닦았고 머리는 어제 미용실에 가서 일부러 손질까지 했다. 9층 연회장에는 붉은 등불이 높이 걸려 있었고 길모퉁이에서부터 그 환하고 경사스러운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장식기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입구에는 온갖 종류의 고급 승용차들이 가득했다. 지나가던 사람들도 저절로 2번씩 돌아보게 되는 풍경이었다. 나는 인파 밖에 서서 입구에 걸려 잔치라는 커다란 글씨를 바라보았다. 마음이 시큰하고 복잡했다. 하지만 연회장 문 앞까지 왔을 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어차피 이 집안에서 나는 점점 더 쓸모없는 여전히 불안하게 두근거렸다. 로비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음소리와 축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50개의 테이블이 차려진 규모는 과연 웅장했다. 친지들은 화려한 옷차림으로 술잔을 들고 이리저리 오갔다. 나는 준비해 온 축의금 봉투를 들고 억지로 용기를 내어 안으로 들어섰다. 홀에 몇 걸음째 들어서기도 전에 박춘화, 바로 내 며느리가 보였다. 그녀는 오늘 유난히 화려했다. 그녀는 오늘 유난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붉은색 달에 차려입고 있었다. 붉은색 드레스는 몸매를 부각시켰고 짙은 화장을 한 얼굴은 꽃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어머님, 이제야 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나는 서둘러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사람이 많아서 혹시라도 엉길까봐 좀 늦게 왔단다.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위아래로 나를 훑어보았다. 시선은 내 코트에 닿았고 혐오스러운 듯 입술을 비죽거렸다. 어쩌자고 이렇게 칙칙한 옷을 입고 오셨어요?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앉아 계시면 사람들이 비웃지 않을까요?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고개를 숙여 내 옷을 내려다보았다. 분명 집을 나서기 전 거울을 보며 단정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녀의 말은 마치 공공연하게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내가 막 해명하려는데 그녀는 이미 손을 뻗어 나를 막아섰다. 됐어요, 됐어요, 됐어. 안에 자리가 다 찼으니 어머님은 굳이 복잡하게 끼어들지 마세요. 나는 어리둥절했다. 다 찼다고? O형 테이블인데 어떻게든 자리 하나쯤은 있을 텐데.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며 짜증 섞인 어조로 말했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어른 대접해드리는 것도 면목이 서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들어오시는 것도 불편해요. 저쪽으로 가세요. 베란다에 테이블 하나 준비해뒀으니 거기서 식사하세요. 말을 마친 그녀는 내 팔을 밀쳤다. 힘은 크지 않았지만 노골적인 혐오감이 담겨 있었다. 나는 들고 있던 축의금 봉투를 놓칠 뻔했다.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억지로 참으며 그녀가 가리킨 방향으로 걸어갔다. 베란다는 홀 한쪽에 유리문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확 몰려왔다. 바깥은 초겨울 바람이 불어 뼈까지 시리는 듯했다. 베란다는 넓지 않았고 긴 맥주병 몇 상자가 쌓여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접이식 작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컵라면이 든 종이 그릇 하나가 외롭게 놓여 있었다. 옆에는 뜯지 않을 라면 스프 봉투도 있었다. 그 순간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홀 안은 사람들로 북적이며 금빛 찬란한 조명 아래 현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앉아 컵라면이나 먹고 있어야 한다니. 나는 문을 밀어 홀로 돌아가려 했지만 문 손잡이가 딸깍 소리를 내며 잠겨버렸다. 박춘하가 밖에서 아무렇지 않게 문을 잠근 것이었다. 마치 새잠을 닫는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즉시 들이닥쳤고 나는 온몸을 움츠렸다. 손가락이 얼어붙는 듯 뻣뻣해졌다. 가슴은 시리고 아팠다. 마치 누군가 얼음물을 끼얹은 듯했다. 나는 느릿느릿 작은 테이블 옆으로 가서 앉았다. 손가락은 여전히 떨렸다. 테이블 위에는 컵라면이 든 종이, 그릇이 외롭게 놓여 있었다. 뚜껑을 열었지만 이미 뜨거운 김은 다 사라지고 기름진 냄새만 코를 찔렀다. 매콤한 냄새, 코끝이 시큰거렸다. 나는 그 컵라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오늘은 손자의 결혼식인데 다른 테이블에는 산해진미가 가득할 터였다. 붉은 새우찜, 도미찜, 통돼지 바비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튀어나오고 향긋한 냄새가 코를 자극할 것이다. 그런데 손자의 할머니인 나는 차갑게 식은 컵라면 한 그릇을 마주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입안인 같았다. 온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 같았다. 홀 안에서는 시끌벅적한 웃음소리, 축복의 말, 건배 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이는 호탕하게 자, 한잔하자 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 소리는 유리문을 뚫고 선명하게 그리고 귀를 찌르듯이 들려왔지만 나와는 완전히 단절된 세계였다. 조명은 반짝이고 웃음꽃이 만발한 그곳은 그들의 세상이었다. 나는 마치 구석에 버려진 낡은 신발처럼 무대 중앙에 설 자격이 없는 존재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젓가락을 컵라면에 넣고 휘저었다. 면은 이미 불어 덩어리져 있었고 식욕을 도둑이는커녕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억지로 한 젓가락을 집어 입에 넣었다. 짜고 쓰리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나는 억지로 눈을 깜빡여 눈물을 집어넣었다. 오늘은 손자의 중요한 날이다. 울어서는 안 된다. 울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이다. 철없다고, 아이에게 면목 없다고 말할 것이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억지로 그 한 입을 삼켰다. 목구멍에 돌덩이가 걸린 듯 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척했지만 마음속에서 수년간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끈 하나가 뚝 끊어졌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이 가족은 나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었다. 박춘화가 문을 잠그던 순간의 그 싸늘한 미소는 칼날처럼 내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히 너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고.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히 너는 그저 짐일 뿐이야 라고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맹세했다. 찬바람이 휘익 하고 불어와 눈가를 시리게 했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차가운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앉아 있었다. 유리문 너머의 불빛 찬란한 풍경을 바라보았다. 신기의 테이블에 앉은 친지들은 술잔을 들고 웃음꽃을 피웠다. 신랑 신부는 붉은 예복을 입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유리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그들에게 잊힌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들의 웃음과 소라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나와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테이블 위의 컵라면은 점점 더 차가워졌고 마지막 온기마저 사라졌다. 젓가락은 그릇 위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릇 안의 국물에는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며 희미한 불빛을 반사해 더욱 쓸쓸해 보였다. 홀 안의 소란이 커질수록 내 마음은 더욱 고요해졌다. 얼음처럼 차가운 고요함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참는 것이 나약함이 아니라 때를 기다리는 것임을. 오늘 이 모욕을 나는 기억할 것이다. 언젠가는 반드시 되갚아줄 것이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내 두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차가운 의자에 기대어 홀 안의 시끌벅적한 풍경을 응시했다. 마음속으로는 자꾸만 시큰거렸다. 그때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했다.
내려다보니 아들 김건우에게서 온 전화였다. 엄마, 어디세요? 빨리 프런트에 가서 계산 좀 하세요.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짜증 섞인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잠시 멍해졌다가 이내 싸늘하게 웃었다. 계산? 내가 축의금 내려온 거지. 내 돈으로 계산까지 해야 한단 말이냐. 전화 너머는 2초간 침묵했다. 그제야 그는 멋쩍게 웃었다.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어머님은 어른이시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좋은 날 친척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어머님이 나서야 체면이 서죠. 내 마음은 차갑게 식었다. 그는 입만 열면 어른 대접을 말했지만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언제든 돈을 뽑아 쓸 수 있는 현금인 줄기에 불과했다. 손자의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러야 하는데 그 비용은 내가 내야 한다니. 이것이 효도이고 이것이 어른 대접이란 말인가.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칼날처럼 차가웠다. 건우야, 똑바로 알아들어. 나는 축의금 내러 온 거지. 네 대신 호구가 들어온 게 아니야. 전화 너머의 숨소리가 가빠졌다. 그는 다급히 목소리를 낮췄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프런트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총 2억만 위안 정도 되는데 어머님이 대신 결제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천천히 갚을게요. 나는 유리문 너머의 시끌벅적한 홀을 응시했다. 가슴이 답답했다. 2억만 위안이라니. 그들은 정말 나를 자신들의 든든한 배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 아껴 모은 돈을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비상금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몇 달 전 이미 나는 카드에 있는 돈을 모두 내 명의의 별도 계좌로 옮겨 놓았고 그 카드는 이미 동결된 상태였다는 것을. 건우야. 나는 목소리를 낮추며 차가운 기색을 담았다. 카드에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 엄마. 전화 너머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내 다시 낮아졌다. 제발 농담하지 마세요. 좋은 날 저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죽어? 네 엄마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컵라면 먹게 할 때는 체면이 두렵지 않았더냐? 전화 너머는 순간 말을 잃었다. 한참 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어머님이 오해하신 거예요. 춘하도 체면 때문에 그런 거지.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홀 안에서 소란이 일었다. 호텔 지배인이 인상을 찌푸린 채 계산서를 들고 이 선생님, 빨리 계산 부탁드립니다. 라고 재촉했다. 홀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원래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갑자기 끊겼고 하객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박춘하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지만 서둘러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이고, 잠시만요. 곧 지불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호텔 지배인이 다시 다그쳤다. 저희 호텔 연회장은 당일 계산이 원칙입니다. 신속히 처리해 주십시오. 박춘하의 웃음은 얼굴에 굳어버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마치 나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았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유리문을 뚫고 내게 소리쳤다. 빨리 프런트에 가서 계산 좀 하세요. 뭘 멍하니 서 있어요? 어머님은 어른이시니 자식들 일 좀 처리해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수십산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동정하는 눈빛, 비웃는 눈빛, 심지어는 고소해하는 눈빛도 있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녀가 잠가 놓았던 유리문을 끼 거슬리는 소리와 함께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홀 안으로 들이닥쳤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안으로 들어섰다. 대리석 바닥 위로 내 발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주위 사람들은 귀를 터주었고 공기 중에는 어색함과 기대감이 가득했다. 나는 홀 중앙으로 걸어가 아들을 평온한 시선으로 훑어본 뒤 며느리 박춘하의 얼굴에 시선을 멈췄다. 내보고 돈을 내라는 거냐?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다. 박춘하는 즉시 고개를 끄덕이며 친한 척 웃었다. 어머님,
자식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많은 친척들이 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손 놓고 계시면 자식들이 뭐가 되겠어요? 나는 그녀를 한 번 보고는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 차가워서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자식들이 뭐가 돼? 난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내가 방금 앉았던 베란다를 가리켰다. 그들은 좋은 날 나라는 할머니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컵라면이나 먹게 했어. 당신들은 이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는가? 호라는 순간 옹성거렸다. 어떤 이는 차가운 숨을 들이쉬었고 어떤 이는 낮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박춘하의 얼굴색이 변하더니 급히 말을 끊었다. 엄마, 헛소리하지 마세요. 언제 문을 잠갔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직접 들어가기 싫어서 밖에 앉아 계셨잖아요. 나는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선명한 대화 소리가 즉시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자리가 다 찼으니 저쪽으로 가세요. 베란다에 테이블 하나 준비해 뒀으니 거기서 식사하세요. 어른 대접해 드리는 것도 면목이 서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들어오시는 것도 불편해요. 익숙한 목소리가 한마디 한마디씩 모든 사람의 귀에 박혔다. 박춘하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단 한 글자도 뱉어내지 못했다. 홀아는 완전히 난장판이 되었다. 수군거림은 노골적인 논쟁으로 바뀌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비웃었다. 호텔 지배인조차 헛기침을 하며 멋쩍게 말했다. 이 선생님, 계산은.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계산은 그들에게 요구하세요.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 은행 카드는 이미 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내 돈을 내라고? 꿈도 꾸지 마라. 호라는 정막에 휩싸였다. 나는 휴대폰을 챙겨 문 쪽으로 돌아섰다. 등 뒤에서 박춘하가 분에 못 이겨 소리쳤다. 엄마, 어머님은 일부러 우리를 망신시키려는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만 던졌다. 체면은 당신들이 스스로 버린 거야. 나와는 상관없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나는 시끌벅적한 홀을 벗어나 걸었고 마음은 놀랍도록 맑아졌다. 그들은 내가 참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늘 그랬듯이 순순히 타협하고 그들의 빚을 갚아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만은 아니었다. 더 이상 호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홀 안은 적막했고 오직 내 발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춘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고 따그닥 다그닥 소리를 내며 나를 따라왔다. 목소리는 천장을 찢을 듯 높았다. 엄마, 오늘 어머님은 일부러 우리 망신시키려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어머님은 정말이지 어른답지 못해요. 자식들 망신 다 시키네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에서 동조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맞아. 자식 결혼인데 어른이 돼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거의 만나지 않던 먼 친척 한 명이 고개를 저으며 훈계하듯 말했다. 어르신, 돈이라는 게 몸 밖에 있는 물건 아니겠어요? 손자 결혼인데 좀 더 보태면 어때요? 다른 친척도 덩달아 거들었다. 어떤 이는 비웃으며 말했다. 결국 돈 내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 할머니가 너무 인색하시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안에 빠르게 퍼져나갔다. 마치 머리 위를 맴도는 까마귀 떼 같았다. 예전에는 내 앞에서 귀란 아주머니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같이 박춘하 편에 서서 칼날 같은 말로 나를 찔러댔다. 내 몸 옆으로 늘어뜨린 손가락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조차 힘든 듯했다.
나는 억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이를 악물었다. 그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애썼다. 박춘하는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주자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내 코앞에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다른 말은 하지 맙시다. 오늘 어머님이 자식들 계산 안 해주시면 이 결혼식은 완전히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씨 집안 할머니가 인색해서 손자한테 돈도 안 쓴다고 다들 소문낼 거예요. 그녀는 인색이라는 두 글자를 특히 강조했다. 홀 안에서는 억눌렸던 웃음소리가 몇 번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따귀처럼 내 얼굴을 후려쳤다. 내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고 가슴을 무거운 망치로 얻어맞은 듯했다. 나는 눈앞에 저 오만방자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졌다. 이 여자는 한때 내가 온 힘을 다해 도왔던 사람이었다. 아이를 돌보고 빨래하고 밥을 지으며 아껴 쓰고 아껴 모은 돈을 몰래 건네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이제 와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하다니.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홀 안의 조명은 밝았고 무대 위에서는 스포트라이트가 여전히 반짝였다. 모든 사람이 나를 응시하며 내가 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휴대폰에 녹음 파일을 재생했을 뿐이다. 선명한 목소리가 즉시 울려 퍼졌다. 어머님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자리가 다 찼으니 저쪽으로 가세요. 베란다에 테이블 하나 준비해뒀으니 거기서 식사하세요. 어른 대접해 드리는 것도 면목이 서서 그러는 거지. 솔직히 들어오시는 것도 불편해요. 그 목소리는 한마디 한마디씩 마치 쇠망치처럼 홀바닥을 강타했다. 사람들의 얼굴색이 일제히 변했다. 원래 시끄럽던 홀은 순식간에 조용해져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듯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박춘하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떨렸다. 다급히 손을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 녹음은 가짜예요. 엄마가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변명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불안해졌고 마치 정체가 탄로 난 사기꾼 같았다. 원래 그녀 편을 들던 친척 몇몇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눈빛은 멋쩍게 흔들렸다. 어떤 이들은 고개를 숙여 못 들은 척했고 어떤 이들은 참지 못하고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세상에, 정말 그 여자가 일부러 그랬대. 이거 너무 심하잖아. 어느 집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고 박춘하를 완전히 덮쳐버렸다. 그녀는 나를 노려보며 증오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수많은 시선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를 찾지 못했다. 나는 홀 중앙에 서서 이 친척들과 하객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방금 전까지 나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모두 딴청을 피웠다. 내 마음은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차가운 기운이 솟아올라 가슴의 답답함을 조금씩 눌러주었다. 나는 천천히 홀 한쪽으로 걸어가 의자를 끌어당겨 천천히 앉았다. 손안의 휴대폰은 여전히 화면이 켜져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다. 주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어떤 이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고 어떤 이는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 소리들은 마치 두꺼운 망 너머에서 들리는 것처럼 모호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더 이상 내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나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허리는 여전히 꼿꼿했다. 조금이라도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손가락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들어 조용히 한 모금 마셨다. 차가운 기운이 목을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 심장까지 시원하게 파고들었다. 내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비웃음 섞인 미소였다. 그 미소는 너무나 희미해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나 스스로도 얼굴의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웃음은 박춘하를 향한 것도 그 친척들을 향한 것도 아니었다. 바로 나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나는 드디어 깨달았다. 이른바 가족과 친척이라는 것은 그저 갈대와 같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쓰러진다는 것을. 방금 전까지 나를 질책하던 그들이 증거를 듣자마자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다. 인정의 차가움과 따뜻함이 이 순간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나는 그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지만 그 차가운 감정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홀 안의 시끌벅적한 소리는 점차 회복되었다. 신랑 신부는 여전히 술을 따르고 하객들은 계속해서 건배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들과 명확한 선이 그어졌다. 이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어떤 환상도 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내 돈을 원했고, 내 인내심을 원했고, 내가 평생 호구가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나에게도 바닥이 있고 날카로운 면이 있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앉아 불빛 찬란한 홀을 바라보았다. 내 눈에 비친 것은 웃는 얼굴들이었다. 시끄럽고 위선적이고 기름진 얼굴들. 그 웃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경사스러운 것이었지만 나에게는 마음을 차갑게 식히는 것이었다. 드디어 결혼식이 끝났을 때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호텔 연회장 밖의 붉은 등불은 여전히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흩날린 폭죽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가득 깔려 있었고 밥을 때마다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났다. 나는 사람들 틈새에서 걸었고 발걸음은 조금씩 멀어졌다. 고개를 들어보니 홀 안은 여전히 시끄럽고 접시들은 난장판이었으며 술잔들이 오고 갔다. 하지만 그 불빛 찬란한 곳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람이 몹시 차가웠다. 나는 코트를 여미고 홀로 집으로 돌아갔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내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다. 마음은 텅 비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오늘 밤의 일은 그들의 진면목을 완전히 보게 해주었다. 집에 돌아오니 집 안은 놀랍도록 고요했다. 나는 코트를 벗어 문에 걸어놓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려던 참이었다. 갑자기 쿵 하는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깜짝 놀랐다. 인상을 찌푸리며 문으로 가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순간 마음이 절반쯤 차갑게 식었다. 문 밖에는 김건우와 박춘하가 서 있었고 그들 뒤에는 친척 3명이 더 있었다. 모두 표정이 좋지 않았다. 엄마, 문 열어요. 김건우가 문을 두드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우리 망신을 줄 수 있어요? 아직 계산도 안 했잖아요. 빨리 돈 내놔요. 내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문을 열지 않고 차갑게 문 뒤에 기대어 있었다. 박춘하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기란 씨, 오늘 돈 안 내면 이 일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당신 그 잔깨로 넘어갈 줄 알아요? 계산서가 2억만 위안이 넘는데 당신이 안 내면 오리더러 뒤집어 쓰란 말이에요. 맞아. 뒤에 있던 친척들도 거들었다. 어르신, 이렇게 나이 드셔서 그 돈을 관에 가지고 갈 거예요? 빨리 내놔요. 망신당하기 전에. 문 밖에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고 심지어 어떤 이는 발로 문을 걷어차기까지 했다. 둔탁한 쿵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나는 문 앞에 서서 두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나는 서둘러 대답하지 않고 몸을 돌려 테이블로 가서 휴대폰을 들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이리리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경찰관님? 지금 누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를 부리고 문을 부수고 돈을 내라고 협박하고 있어요. 주소를 말한 뒤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놓고 조용히 문 앞으로 돌아왔다. 밖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박춘하의 목소리가 가장 날카로웠다. 오늘 문 안 열면 내가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구경시킨다. 그때 가서 망신당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이야. 나는 싸늘하게 웃었지만
여전히 문을 열지 않았다. 약 10여 분 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목소리는 단호하고 깔끔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제야 나는 문을 열었다. 문 앞에 광경에 경찰관은 잠시 멈칫했다. 김건우와 박춘하가 몇몇 사람들과 함께 기세등등하게 서 있었는데 경찰관이 오자 모두 표정이 멋쩍게 강했다.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인상을 찌푸렸다. 나는 그들을 가리키며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문을 부수고 저보고 돈을 내라고 강요했어요. 결혼식 계산서라는데 제가 거절하니까 행패를 부리고 있어요. 아니에요. 박춘하가 다급히 해명했다. 얼굴은 새빨개졌다. 경찰관님, 저희는 가족이에요. 무슨 행패예요? 그냥 집안 싸움이에요. 하지만 경찰관은 인상을 찌푸리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집안 싸움? 한밤중에 문을 부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게 무슨 집안 싸움입니까? 이건 공공질서 방해이고 심해지면 불법 침입입니다. 김건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친척 몇몇은 서로를 쳐다보며 눈빛을 깜빡였다. 분명히 양심에 찔리는 듯했다. 경찰관이 다시 물었다. 계산서는 누구 이름으로 된 겁니까? 박춘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히 저희 이름으로 된 거죠. 그렇다면 당신들 이름으로 된 것이니 당신들이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어르신은 당신들을 대신해서 계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이어서 기록 수첩을 꺼내 그들의 이름과 정보를 적었다. 그리고 경고했다. 오늘은 구두 경고로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즉시 구속될 겁니다. 박춘하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입을 벌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건우는 작은 소리로 애원했다. 경찰관님, 저의 이름은 적지 말아주세요.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경찰관은 코웃음을 치며 기록 수첩을 닫고 몸을 돌려 떠났다. 복도에는 순간 침묵이 흘렀다. 박춘하는 나를 맹렬히 노려보며 낮은 목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정말 독한 년. 말을 마친 그녀는 김건우의 팔을 잡아 끌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람들을 데리고 비틀거리며 떠났다. 나는 문을 닫고 문에 기대어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집 안은 다시 조용해졌고 내 숨소리만이 들렸다. 나는 손을 들어 가슴을 만졌다. 심장은 여전히 쿵쾅쿵쾅 뛰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전에는 없던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들이 이미 이 지경까지 몰아붙였는데 무슨 정을 더 남길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천천히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다. 휴대폰을 들고 손가락은 화면 위에 한참을 머물렀다. 결국 녹음 앱을 열었다. 오늘 밤의 일은 나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인내심만으로는 존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내가 늙었으니 함부로 대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그들에게 늙었다고 해서 만만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그날 밤 경찰에 신고한 후 나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6이 되어서야 겨우 전이 되었다. 깨어보니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쏟아지고 있었다. 나는 옷을 걸치고 일어섰지만 마음은 여전히 답답했다. 주의를 돌리고 싶어 옷장 안에 수년간 건드리지 않았던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것은 내가 결혼할 때 친정에서 해온 혼수품이었다. 소중히 여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 상자를 열자마자 내 눈이 확 찌푸려졌다. 원래 들어있던 금 발찌 한 쌍이 사라지고 없었다. 내 심장이 무언가에 꽉 쥐인 듯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팔찌는 내 평생을 함께한 것이었고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친정에서 내게 남겨준 유품이었다. 어떻게 감쪽같이 사라질 수 있을까? 내 머릿속에 즉시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며칠 전 김건우와 박춘하가 손자를 데리고 왔었다. 겸사겸사 나를 보러 왔다고 했다. 나는 그때 기뻐서 갈비찜도 해주었다. 식사 후 그들은 방 안을 잠시 돌아다녔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둘러보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손을 쓴 것이 아닐까? 가슴에 차가운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나는 서둘러 일어나 거실 구석으로 가서 작은 CCTV를 켰다. 몇 년 전 만약을 대비해 설치해둔 것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쓸모가 있을 줄이야. 화면이 켜지고 영상이 한 장면 한 장면 뒤로 돌아갔다. 나는 눈을 부릅뜨고 화면을 응시했고 손바닥에는 땀이 흥건했다. 마침내 어떤 장면에서 나는 박춘화가 내가 부엌에서 바쁘게 일하는 틈을 타 몰래 침실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서랍을 뒤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동작은 매우 빨랐고 수시로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폈다. 마지막에는 무언가를 자신의 가방에 넣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걸어 나왔다. 내 가슴은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했다. 나는 의자에 얼어붙었다. 역시 그녀였다. 내 며느리라는 사람이 대낮에 감히 내 혼수품을 훔치다니. 굴욕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 손은 심하게 떨렸고 차를 엎지를 뻔했다. 나는 한참을 참아서야 감정을 억누르고 휴대폰을 들어 김건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우야. 나는 최대한 목소리를 평온하게 만들었다. 지난번에 집에 왔을 때 네 아내가 내 폐물을 건드렸니? 전화 너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얼버무리며 말했다. 어머님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무슨 폐물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어디다 두었는지 잊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싸늘하게 웃었다. 내가 눈이 침침해서 헛것을 봤다고? 그럼 치스리비도 내 환상이었더냐?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 너머는 확 멈칫했다. 그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다시 말을 하기도 전에 박춘하의 목소리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날카롭고 오만했다. 아이고 어머님. 뭐 그렇게까지 그러세요? 그까진 낡은 팔찌 그냥 장롱 속에 박아두는 죽은 물건이잖아요. 다 한 가족인데 꺼내서 좀 쓰면 뭐 어때요? 나중에 돈 생기면 새 것으로 사드리면 되잖아요. 내 손가락은 휴대폰을 꽉 쥐어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계속 올라왔다. 한 가족이라니. 한 가족이면 내 물건을 마음대로 훔쳐도 된단 말인가. 내가 평생 고생하며 모은 유품이 그녀의 입에서는 그저 낡은 팔찌에 불과했다. 나는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목소리를 얼음장처럼 차갑게 만들었다. 박춘화, 똑똑히 들어. 이 팔찌는 내 혼수품이고 내 친정에서 내게 남겨준 유품이야. 내가 못 본 게 아니라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랬던 거야. 하지만 네가 계속 번번하게 나온다면 내가 CCTV 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올려서 모든 친척들에게 네가 어떤 며느리인지 보여줄 거야. 전화 너머는 순간 침묵했고 이내 박춘하의 낮게 깔린 욕설이 들려왔다. 늙은이가 감히 나를 협박해. 김건우가 황급히 말렸다. 됐어. 됐어. 싸우지 마. 엄마, 먼저 화 푸세요. 춘하가 그냥 말이 좀 빠르잖아요.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내게 얼버무리려 하지 마. 물건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든지 해. 말을 마친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집안은 조용해졌다.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았고 가슴이 심하게 오르내렸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나는 억지로 참아내 떨어뜨리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내가 몇 번이나 참아왔던가. 이른바 화목을 위해, 아들의 체면을 위해 얼마나 많은 서러움을 삼켜왔던가. 그런데 돌아온 것은 무엇인가? 계속되는 괴롭힘과 모욕, 심지어 내 혼수품인 폐물까지 훔치려 하다니. 나는 천천히 손을 들어 눈가의 습기를 닦아냈다. 눈빛은 단단해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참으면 참을수록 그들은 더욱 기세등등해질 것이다. 나는 몸을 돌려 CCTV 영상 파일을 USB에 백업하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는 또렷하고 힘찼다. 마치 어떤 선언 같았다. 태물절도 사건이 있고 며칠 동안 박춘하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그녀가 순순히 물러설 리 없다고 생각했다. 과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소문이 내 귀에까지 들어왔다. 처음에는 아래층 박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내게 물었다. 기란 씨, 요즘 자식들이랑 사이가 안 좋다면서요? 누가 그러는데 돈 때문에 손자 결혼식을 망쳐놓고 도와주지도 않는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마음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어서 시장에 가는 길에 몇몇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자 눈빛을 깜빡이며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은 즉시 입을 다물었고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멋쩍음이 걸려 있었다. 나는 속으로 싸늘하게 웃었다. 이것이 박춘하의 수법이었다. 먼저 선수 쳐서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하고 나를 피도 눈물도 없는 늙은이로 묘사하여 다른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게 만드는 것. 과연 이틀도 채 되지 않아 그녀는 친척 몇 명을 데리고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아섰다. 큰 소리로 나를 비난했다. 여러분, 평소에 다들 잘 아시죠? 박춘하가 목소리를 한껏 높였고 눈물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했다. 자식 결혼 같은 중요한 일에 할머니라는 사람이 돕기는커녕 결혼식에서 우리 망신을 주고 돈까지 내라고 협박해서 우리가 손해볼 뻔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친척 몇몇이 덩달아 거들었다. 맞아, 맞아. 이런 어른이 어디 있어? 자식 키우는데 노년에 보답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렇게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 그들의 목소리는 파도처럼 높아졌고 곧 많은 이웃들을 구경꾼으로 끌어들였다. 어떤 이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나는 위층에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가슴이 자꾸만 시큰거렸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기세에 겁먹어 집에 숨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더 이상 참고만 있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나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와 USB를 꺼냈다. 마음속으로는 이미 자신감이 있었다.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천천히 그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주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이 나를 응시했다. 박춘하는 싸늘하게 웃으며 즉시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드디어 내려오셨네요. 다들 어머님 설명을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녹음기를 들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선명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어머님을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자리가 다 찼으니 저쪽으로 가세요. 베란다에 테이블 하나 준비해뒀으니 거기서 식사하세요. 이어서 폐물에 대한 통화 내용이 이어졌다. 그까지 낡은 팔찌 다 한 가족인데 꺼내서 좀 쓰면 뭐 어때요? 목소리는 또렷하고 선명했다. 주위 사람들의 얼굴색이 일제히 변했다. 이건 박춘하 씨 목소리 아니야? 어떤 이가 놀라서 작은 소리로 말했다. 세상에, 정말 그 여자가 직접 말한 거야? 다른 이는 고개를 저었다. 결혼식 날 나는 기란 씨가 왜 홀에 안 보이나 했더니 베란다에 갇혀 있었구나. 수군거림이 밀물처럼 밀려왔다. 이번에는 화살이 박춘하에게 향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고 다급히 변명했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커질수록 기세는 더욱 약해졌다. 원래 그녀 편을 들던 친척 몇몇도 더 이상 소리를 내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슬그머니 뒤로 물러섰다. 연루될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이웃들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사람이 너무 심하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결혼 잔치에 어른을 베란다에 가둬놓다니.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려고? 게다가 폐물까지 훔쳤다니. 이거 경찰에 신고하면 파출소 가는 거 아니야? 박춘하는 온몸을 떨었다. 더 이상 눈물을 쥐어짜낼 수도 없었고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나는 차갑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또렷하고 명확했다. 춘하야,
사람 사는데 한계선은 두는 게 좋단다. 나중에 얼굴 볼 일이 있을 테니 네가 계속 나를 몰아붙인다면 내가 정을 봐주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사람들 속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내 옆으로 다가와 작은 소리로 나를 위로했다. 기란 씨,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봤어요. 누가 옳고 그른지 명확해요. 박춘환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김건우의 팔을 세게 잡아 끌며 고개를 돌려 가버렸다. 김건우는 얼굴이 새빨개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이끌려 비틀거리며 처량하게 사라졌다. 사람들은 점차 흩어졌고 이웃들이 다가와 내 어깨를 토닥였다. 어떤 이는 위로했고 어떤 이는 분개했다. 내 마음은 크게 편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가셨다. 나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박춘환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을 것이고 나 또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고개를 들어 점점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입가에는 싸늘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잠잠해진 후에도 일상은 평온해지지 않았다. 박춘환은 동네에서 망신을 당했고 체면을 완전히 구겼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분노를 김건우에게 쏟아부었다. 벽 너머로 그들의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당신 엄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는데 당신은 아직도 엄마 편을 들어? 당신이 남자야? 박춘하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김건우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없었다. 시끄럽게 하지 마. 이웃들이 다 듣고 있잖아. 그들의 다툼은 하루가 다르게 심해졌다. 나는 그 사이에 낀 김건우가 누구보다 괴로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한치의 연민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의 나약함 때문이었다. 결국 그날 밤 그는 혼자 몰래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았다. 고개를 숙인 채 지쳐 보였다. 나는 집시마를 건네지 않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그의 앞에 놓아주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벽시계에 째깍거리는 소리만이 들렸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목이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춘하가 성질이 좀 급하긴 해도 그래도 살림하는 사람인데 엄마가 좀 참으시면 안 될까요? 그래야 집안이 편안하죠. 내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그를 한참 동안 응시했다. 조명 아래 그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기계는 사라지고 눈빛에는 나약함과 피곤함만이 가득했다. 건우야,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 기억나니? 그때 네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 혼자 모든 것을 짊어졌어. 너를 가르치고 네가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지. 내가 바란 게 무엇이었을까? 네가 좀 책임감 있고 기계가 있기를 바랐던 거야. 그런데 너는? 지금 네가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니? 그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도 효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양쪽을 다 신경 써야죠. 엄마가 춘하랑 강경하게 맞서면 제가 중간에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좀 참아주세요. 그 여자랑 똑같이 굴지 마세요. 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쓰디쓴 슬픔만이 가득했다. 네가 결혼한 후부터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았는지 아니? 그 여자는 나를 비웃고 구박하고 망신을 주었어. 나를 베란다에 가둬놓고 컵라면이나 먹게 했고 내 혼수품인 태물까지 훔쳤으면서도 뻔뻔하게 다 한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말했어.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불효자식이라고 소문내기까지 했지.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으면서 단 한 번이라도 나를 위해 말해준 적이 있었니? 내 목소리가 높아졌고 내 시선은 그를 뚫어지게 응시했다. 김건우는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여전히 나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손가락만 계속 만지작거렸다. 마치 잘못한 아이처럼. 엄마,
그냥 살 수 있으면 되잖아요. 태물 문제는 제가 나중에 춘하에게 잘 말해서 돌려받도록 할게요. 나는 갑자기 테이블을 탁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다. 설득? 지금까지도 설득만 할 거니? 건우야, 너는 설득하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거야. 네 마음속에는 그 여자가 화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밖에 없어. 내가 서러움을 겪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잖아. 그의 몸이 떨렸고 입술은 달싹거렸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가슴속에 분노가 타올라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목소리가 떨리며 소리쳤다. 내가 너를 힘들게 키웠는데 너는 지금 나에게 어떻게 보답하는 거니? 너는 이 엄마를 지켜주지 않고 오히려 나를 해치고 내 것을 빼앗으려는 저 여자를 감싸고 있잖아. 김건우, 너는 아직도 내 아들이니? 집안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다. 내 목소리가 벽 사이를 맴돌았다.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우리 사이에 공기를 내리쳤다. 김건우는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의 그림자는 조명에 길게 늘어졌지만 너무나도 작고 무기력해 보였다. 나는 그를 바라고 왔다. 가슴이 시큰하고 아팠다. 수십 년간의 모자간 정이 이 순간 무정하게 찢겨나가는 듯했다. 한참 뒤 그는 겨우 한마디를 뱉어냈다. 저는 엄마 아들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이 말은 마치 머리 위에서 쏟아진 찬물 같았다. 나를 완전히 적셔버렸다. 나는 그를 응시했다. 목소리는 잠기고 차가웠다. 아니, 너는 아니야. 그는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과 어리둥절함이 스쳐 지나갔지만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다.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는 입을 벌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내 마음속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 나는 눈을 감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았다. 더 이상 그를 보지 않았다. 내 아들은 이제부터 나와 피만 이어진 낯선 사람일 뿐이었다. 원래 마음속에 남아있던 한 가닥의 환상마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어요. 라고 말한 순간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날이 밝을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으로 점차 희뿌옇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를 깨달았다. 무작정 참으며 그들이 양심을 찾기를 바라는 것보다 나 스스로를 믿는 것이 낫다는 것을. 나는 일어나 테이블을 깨끗이 정리하고 모든 서류와 장부, 증거들을 하나하나 내 앞에 늘어놓았다. 녹음기에는 박춘하가 나를 베란다에 가둬놓았다고 직접 말한 내용이 있었고 CCTV에는 그녀가 폐물을 뒤지는 장면이 있었다. 휴대폰에는 그녀가 다 한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오만하게 말한 통화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리하여 파일철에 넣었고 예전 은행 카드 이철에 넣었고 예전 은행 카드 이철에 넣었고 종이 한 장 한 장, 음성 하나하나가 그들의 추악한 행위를 증명하는 증거였다. 정리하는 동안 내 손은 약간 떨렸지만 마음은 점점 더 명확해졌다. 예전에 나는 늘 집안 망신은 밖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아들의 체면을 지켜주려 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참을수록 그들은 더욱 나를 괴롭혔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길을 가야 했다. 법의 길을. 이튿날 오전 나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료가 담긴 천 가방을 들고 홀로 집을 나섰다. 햇살은 무척 눈부셨다. 나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법률사무소에 들어섰을 때도 내 심장은 쿵쾅쿵쾅 뛰고 있었다. 로비는 조용하고 밝았고 벽에는 여러 변호사들의 자격증이 걸려 있었다. 젊은 몇몇은 컴퓨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타이핑을 하고 있었다. 나는 마치 낯선 세상에 불쑥 들어온 늙은이처럼 느껴졌고 쭈뼛거리는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다. 나를 응대한 젊은 여성은 매우 친절했다. 어머님, 어떤 변호사님을 찾으세요. 나는 손에 든 가방을 꽉 쥐었고 목소리가 잠겼다.
가족 분쟁에 대해 상담하고 싶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변호사가 나왔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은 침착해 보였다. 그는 나를 앉게 하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었다. 나는 자료를 하나씩 꺼내놓으며 목소리를 떨었다. 이건 녹음 파일이고 이건 CCTV예요. 그리고 이체 기록도 있어요. 변호사님, 이 정도면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는 고개를 숙여 꼼꼼히 살펴보더니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다 본 후 그는 안경을 고쳐 쓰고 말했다. 어머님, 증거가 매우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어머님을 베란다에 가두고 폐물을 훔치고 소문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것, 이 모든 것이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충분히 고소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치 수년간 짓눌려 있던 돌덩이가 드디어 출구를 찾은 듯했다. 변호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법은 공정합니다. 증거가 확실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없습니다. 어머님의 권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머님 자신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경고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시울이 시큰거렸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내 편에 서주는 것을 들었다. 법률 사무소를 나오면서 내 마음은 복잡했지만 발걸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햇살이 얼굴에 비쳤지만 더 이상 눈부시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느껴졌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아래층 이후 이 아줌마를 만났다. 그녀는 내 손에 들린 가방을 보고 궁금한 듯 물었다. 기란 씨, 어디 갔다 오세요? 나는 숨기지 않고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이 아줌마는 무릎을 치며 호탕하게 말했다. 아이고, 진작 그렇게 했어야지. 싸울 건 싸워야 해. 요즘 세상은 법대로 사는 세상인데 왜 당신이 서러움을 겪고도 참아야 해? 당신이 안 싸우면 그들은 당신을 만만하게 볼 거야. 그녀의 말은 내 마음을 꿰뚫었다. 내 마음속에 뜨거운 기운이 솟아올라 코끝이 시큰거렸다. 이 아줌마, 고마워요. 나는 목이 잠긴 채 웃었다. 내 평생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요. 집에 돌아와 정리한 서류들을 서랍에 넣었다. 손가락으로 그 종이들을 살짝 쓰다듬었다. 마음속으로는 더없이 단단한 확신이 들었다. 이 순간 나는 문득 주도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예전에는 늙으면 자식들에게 의존하고 운명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비로소 알았다. 진정한 자신감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래, 싸울 건 싸워야 한다. 재판이 열리던 날 하늘은 희뿌옇게 흐려 있었다. 나는 일은 아침부터 집을 나섰다. 손에는 정리해둔 증거, 자료 가방을 들고 있었다.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다. 변호사가 증거는 충분하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몇 번이나 안심시켜 주었지만 나는 여전히 긴장감을 떨칠 수 없었다. 법원 로비에 들어섰을 때 박춘하와 김건우가 이미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것이 보였다. 박춘하는 여전히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바른 채 입술은 눈에 띄게 붉었다. 그녀는 내가 들어서는 것을 보자마자 턱을 치켜들고 싸늘하게 웃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법원까지 소송을 걸다니 사람들이 비웃을까봐 두렵지도 않으세요? 내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지만 나는 즉시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원고인석으로 걸어가 앉았다. 김건우는 고개를 숙이고 나를 감히 쳐다보지 못했다. 그의 표정은 초췌했고 마치 며칠 밤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랬음에도 그는 단 한마디의 안부 인사도 건네지 않았다. 재판장이 들어와 법봉을 땅 하고 치자 법정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맞은편에서 박춘하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섞여 있었다. 판사님, 오늘 이 소송은 완전히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이분은 제 시어머니이고 저희는 한 가족인데 무슨 절도나 괴롭힘이 있단 말입니까? 늙으셔서 노망이 나서 모든 일을 나쁘게 생각하고 심지어 저희를 여기까지 고소하다니 정말 웃기는 일입니다. 그녀가 말할 때 목소리는 높고 급했고 마치 먼저 기선을 제압하려는 듯했다. 나는 속으로 싸늘하게 웃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내 변호사가 일어서서 침착한 표정으로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먼저 녹음 파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곧 법정 안에는 박춘화의 선명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안에 자리가 다 찼으니 저쪽으로 가세요. 베란다에 테이블 하나 준비해 뒀으니 거기서 식사하세요. 한마디 한마디가 공중에 맴돌았다. 판사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고 방청석에서도 낮은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박춘화의 얼굴색이 갑자기 변하더니 황급히 소리쳤다. 가짜예요. 이거 조작된 거예요. 저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변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두 번째 자료를 열었다. CCTV 영상이 스크린에 투사되었다. 그녀가 내 침실 서랍을 뒤지고 무언가를 가방에 넣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통쾌함도 느껴졌다. 피고인, 이 사람이 본인 맞습니까? 판사가 고개를 들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박춘하는 입술을 떨며 더듬거렸다. 이건 오해예요. 저는 그냥 대충 본 것뿐이에요. 변호사는 이어서 통화 녹음 파일과 은행 기록을 테이블에 하나씩 늘어놓았다. 보십시오. 이것은 피고인이 원고인에게 결혼식 비용을 대신 지불하라고 요구한 녹음 파일입니다. 이것은 원고인의 은행 카드가 동결된 시점 기록이고 이것은 원고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때의 접수증입니다. 판사는 증거들을 넘겨보며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피고인, 더 추가할 말씀 있으십니까? 박춘하는 안절부절 못하며 눈빛을 깜빡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판사님, 이분은 제 시어머니예요. 저희는 한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따질 수 있나요? 태물은 제가 가져가지 않았어요. 저를 모함하는 거예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다. 그럼 CCTV에 찍힌 사람은 누구입니까? 박춘하는 할 말을 잃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냈다. 저는 그냥 대충 본 것뿐이에요. 법정 안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건우는 드디어 고개를 들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떨렸지만 단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당황한 채 나를 한번 쳐다보더니 급히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나를 마주할 수 없다는 듯이. 내 가슴이 쿵하고 세게 내려앉았지만 이내 차갑게 식었다. 재판장은 서리철을 닫고 또렷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본 법원은 원고인이 제출한 증거가 진실하고 유효함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 박춘화는 결혼식 기간 중 고의로 원고인을 모욕했고 이후 원고인의 침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폐물을 절취했습니다. 이는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동시에 원고인에게 결혼식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본 법원은 주택은 원고인 김기란 씨 소유로 하고 피고인 박춘하는 폐물을 즉시 반환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사건 선고를 마칩니다.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법봉이 내려쳐졌다. 그 순간 내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서류 가방을 꽉 쥐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수년간 가슴에 짓눌려 있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기 때문이었다. 박춘하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 당신들이 모두 합세해서 나를 괴롭히는 거야. 그녀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고 눈에는 광기가 가득했다. 법정 경위가 즉시 나서 그녀를 제지했다. 김건우는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한 명은 오만방자했고 한 명은 나약하고 무능했다. 내 마음은 예상했던 만큼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놀랍도록 평온했다. 방청석에서는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시네. 혼자서 소송에서 이기다니. 며느리가 너무 심했어. 자업자득이야. 그 소리들이 귀에 들어왔고 내 마음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뿌듯함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서서 서류 가방을 들고 법정을 나섰다. 바깥 하늘은 드디어 맑게 개어 있었다. 판결이 내려진 후 며칠 동안 내 마음은 전례 없이 고요했다. 집안은 여전히 텅 비었고 격식에는 여전히 째깍째깍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귀에 거슬리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들이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반달도 채 되지 않아 김건우와 박춘화는 다시 나를 찾아왔다. 그날 저녁 나는 베란다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노을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문 밖에서 어수선한 발소리가 들려왔고 이어 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엄마, 문 열어주세요.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문으로 가서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니 나는 그만 멍해지고 말았다. 문 밖에 서 있는 것은 김건우와 박춘하였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오만한 모습과는 달리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김건우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옷은 지저분했고 마치 10년은 늙어버린 듯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는데 텅 비어 보였다. 박춘하는 더욱 초췌했다. 얼굴의 화장은 이미 지워졌고 피부는 누렇게 떴으며 눈밑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김건우의 팔을 꽉 쥐고 있었고 몸 전체가 쓰러질 듯했다. 엄마, 김건우의 목소리는 잠기고 울먹이는 듯했다. 저희는 이제 끝이에요. 채권자들이 매일 찾아오고 집도 이미 담보로 잡혔어요. 돈은 이미 갚을 수 없어요. 엄마, 저희 좀 도와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쿵 하고 우리 집 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끊어진 진주처럼 뚝뚝 떨어졌다. 박춘하도 덩달아 웅크리고 앉아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나는 문틈으로 그들의 처량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언젠가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 그들이 몰락하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고 내가 차마 외면하지 못할까봐. 하지만 오늘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내 눈물은 떨어지지 않았고 마음도 약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나에게 구하는 것은 혈육의 정이 아니라 돈이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추운 겨울에 내 손을 잡아주던 아이들이 아니었다. 밤늦게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 침대 맡으로 가져오던 며느리도 아니었다. 그들은 오직 내 돈에만 관심이 있었고 나를 현금인 줄기로 마지막 지푸라기로 여겼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김건우는 나를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숨이 넘어갈 듯 울었다.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엄마가 저를 안 살려주면 저는 정말 살 수 없어요. 박춘하도 애원했다. 엄마, 제가 무릎 꿇고 빌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너그러이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내 가슴에는 한치의 미동도 없었다.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건우야, 춘하야, 너희는 잘못 찾아왔다.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은 너희가 아니야. 그들은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에는 공포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다. 엄마는 저희와 모자 관계를 끊으시려는 거예요? 김건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다.
아니, 너희가 먼저 나와의 정을 끊었어. 그날 네가 나를 베란다에 가둬놓았을 때, 그날 네가 내 폐물을 훔쳐갔을 때, 그날 네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했을 때, 너희는 이미 내 자식이 아니었고, 내 가족이 아니었어. 내 목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이제 와서 나에게 구걸하는 것은 너무 늦었어. 늦었어라는 두 글자가 입에서 나오자마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김건우의 눈물은 목구멍에 걸렸고 박춘하는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잠긴 채 울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차가운 평온함만이 가득했다. 나는 몸을 돌려 뒤돌아보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손을 뻗어 대문을 닫았다. 쿵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문은 그들을 바깥에 가두었다. 울음소리는 여전히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더 이상 나는 문에 기대어 길게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드디어 눈가에 맺혔지만 나는 서둘러 손으로 닦아냈다. 창밖에 햇살이 들어와 내 얼굴에 비쳤다. 따뜻했다. 나는 문득 이것이 비로소 진정으로 나만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몇 년간 내가 참아왔고 타협해왔지만 돌아온 것은 괴롭힘과 모욕뿐이었다. 이제 나는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천천히 베란다로 돌아와 앉았다. 손에는 이미 미지근해진 차 한 잔을 들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 먼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더없이 맑아졌다. 이 이야기 마무리. 김기란 씨는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아끼고 아껴 자신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았다. 오직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노년의 행복을 누려야 할 때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며느리의 계략과 아들의 냉담함 뿐이었다. 손자의 결혼식 날 쉰개의 테이블이 차려진 잔치에서 그녀는 차가운 베란다에 갇힌 채 컵라면 한 그릇을 마주하고 멍하니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자 아들은 전화 한 통으로 그녀에게 계산을 하라고 요구했다. 마치 그녀의 존재 이유가 돈을 내기 위한 것인 양.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억지로 참지 않았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이 잔치를 벌이면서 내 돈을 내라고? 꿈도 꾸지 마라. 고 외쳤다. 그 후에 나날 며느리는 그녀의 폐물을 훔치고도 뻔뻔하게 다 한 가족인데 뭐 어때? 라고 말했다. 심지어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려 그녀를 부르자식 늙은이로 만들었다. 하지만 김기란 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CCTV와 녹음 파일을 이용해 단번에 증거를 제시했고 비웃으려던 사람들을 할 말 없게 만들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아들과의 그날 밤 대화였다. 그녀는 애타게 아들에게 책임감을 가지라고 설득했지만 아들은 그저 낮은 목소리로 참으세요라고만 말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하지만 이야기는 슬픔에서 멈추지 않았다. 김기란 씨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마침내 법정에서 자신만의 존엄을 되찾았다. 오만방자했던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망신을 당했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고개를 들고 자신만의 정의를 맞이했다. 마지막으로 몰락한 아들과 며느리가 울면서 용서를 빌었을 때 그녀는 차갑게 한마디를 했다. 늦었어. 이것은 무정이 아니라 인내심만으로는 혈육의 정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직 존엄만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이 그녀의 이야기이고 많은 어르신들의 마음속 그림자일 것이다. 늙는 것은 외로움보다 친정에 얽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김기란 씨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법으로 자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번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목표 5,000명을 달성하는데 몇 번째로 도와주실 분이 될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주세요. 채널의 성장을 함께 지켜봐 주시길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깨달음을 주기를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본 채널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 사회 뉴스, 시청자 제보, 댓글 공유 등을 각색한 것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내용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댓글로 토론하거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